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 탐구시간. 알고 계셨어요? 가축질병을 막아내서 가축들이 활짝 웃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식탁의 웃음꽃이 활짝 피게 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 바로 대한민국 축산업을 책임지는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입니다.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는 1개의 본부와 본부 소속의 9개의 도본부를 두고 41개의 사무소와 3개의 검역사무소를 구성하여 약 1,300명에 가까운 임직원들이 대한민국 구석구석 빈틈없이 축산업의 청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럼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의 주요 사업을 알아볼까요? 가축방역 사업, 농가소득은 업, 질병은 다음. 가축 방역 사업은 바로 소, 닭, 돼지, 오리 같은 가축들의 질병을 조기에 검색하고 방역 실태 점검, 전화 예찰 등을 통하여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요 질병 시료 채취 및 가축 방역사가 농가에 방문하여 농장 방역 실태 점검과 함께 가축 질병 근절을 위한 홍보,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 시에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질병 신고에서 판정 기간까지 현장에 출동하여 통제와 기초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전국 예찰센터에서 정기적인 전화 예찰도 실시하여 방역 조치를 실시하는 등 입체적인 대응도 해나갑니다. 축산물 위생, 사육, 도축, 가공 등으로 구분되는 육류가 소비자에게 소비되는 과정, 특히 가축이 육류가 되는 최초 단계인 도축 과정은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기에 도축 검사원을 통해 내장, 지육 및 각종 림프절의 이상 등을 검사하여 부적정한 육류가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안전하게 차단해주죠. 수입 식용 축산물 검역 검사. 해외 여러 나라의 축산물들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안전을 책임지는 검사. 수입 식용 축산물에 대한 관리 수의사의 검역, 검사 기능 강화로 해외 가축 전염병 및 인수 공통 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위해 축산물을 사전 차단하게 됩니다. 축산농가 교육 홍보. 함께 높여가는 축산업 지식. 가축방역 위생관리업 교육을 실시하여 소독 및 방제 활동의 전문성이 대폭 향상시키고 양축농가 순회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농가 자율방역 의식을 고취시켜가고 있답니다. 농장정보 현행화. 이젠 관리 대응도 스마트하게. 축산농장 DB를 체계적으로 소집 관리하여 가축 전염병의 사전 예방 및 확산 방지 등 악성 가축 전염병의 유기적인 대응 체계 구축의 기반 정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예찰과 전문적인 위생 관리로 축산물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K가축방역의 모든 것.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인해 오늘도 대한민국 가축과 국민들이 행복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법 교육을 맡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이주원 사무관입니다. 축산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현장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법에 우선 목적이 있습니다.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 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 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 가격 안정 및 유통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농가에 대한 규제라든지 농가에 대한 어떤 처벌 위주에 관련된 법률이 아니고 축산법은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물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축산법에 담아서 규정하고
이를 농가가 준수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는 법이 축산법입니다. 축산법의 구성은 총 7장에 5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제3장은 축산물의 수급, 제4장 가축 시장과 축산물의 등급화, 제5장 축산발전기금, 제6장, 7장은 보칙,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앞에서 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로 총 7장 56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라고 해서 모든 가축을 다 축산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농가가 소득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거나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가축에 대해서 축산법에서 가축의 종류를 50종류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법률에서는 소, 말,绵양, 염소, 돼지, 사슴과 같은 가축들을 규정하고 법률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과 농식품부 고시에서 나머지 종류의 가축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사항이라고 하면 가축의 종류의 오솔이라든지 관상용 조류,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금계, 은계 아니면 앵무새와 같은 가축들의 종류들도 있고요. 곤충이라든지 지렁이 같은 경우에도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가축으로 사육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가축의 종류에 포함해서 축산법상 가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마다 모두 똑같이 가축의 종류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법률상에 규정하고 있는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가축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구제역이라든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서는 질병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축의 종류를 축산법과 같이 50종류가 아니고 20종류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당나귀, 노새,绵양 이와 같은 주요한 축정들은 모두 규정을 하고 있지만 아까 이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관상용 조류라든지 지렁이라든지 일부 가축에 대해서는 질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축산법의 가축의 종류보다는 훨씬 적은 종류의 가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도 보시면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이 법률은 가축의 분뇨를 어떻게 환경적으로 처리할까를 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가축의 종류와는 또 다르게 10종만을 법률상 가축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축산물위생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13종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법률에 따라서 각각의 법률의 규정의 목적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가축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고요. 핵심적인 것은 축산법상에서는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 가축의 종류를 50종류로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는 가축의 종류를 정의했고요. 축산법에는 축산물의 정의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의 정의는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 젖, 알, 꿀과 이들의 가공품, 원피, 원모, 뼈, 뿔, 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열 젤리, 화분, 봉독, 프로폴리스, 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 등을 축산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축을 키우시고 있는 분들은 사실상 고기라든지 젖, 알 등을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가축을 키우시기 때문에 결국 가축을 키우시고 거기에 따라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해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등급 판정을 받아서 등급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을 판매를 해서 농가 수익을 얻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축산업에 대한 정의도 있는데요. 축산업의 정의에는 종축업이라든지 부화업, 정액등 처리업, 가축 사육업 등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가축의 종류에 소, 말, 돼지, 오리, 닭과 같은 가축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이 주로 가축 사육업에 해당하게 되고요. 가축 사육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부수적으로 또 필요한 업종들이 종축업이라든지 부화업, 정액등 처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종들은 축산법상에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아마 농가분들께서는 가축을 사육해서 젖, 알, 꿀을 생산하시기 때문에 가축 사육업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축산법의 이력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1954년에 가축보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가축의 종류가 우, 마, 양, 돈이라고 해서 소, 말, 양, 돼지 이렇게 4가지 종류의 가축밖에 없었고요. 이 가축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에 1963년도에 축산법이 제정돼서 본격적으로 축산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에 축산법이 개정되어서요. 양돈, 양계를 대상으로 사육 규모에 따라서 등록 허가제가 최초로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축산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축산업 등록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반영한 사항들이 개정된 내용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11월에 다 아시겠지만 국내에 구제역이라는 질병이 발생을 해서 농가에 아주 큰 피해를 끼쳤고요. 이러한 질병들이 전파되는 요인이 사육시설이 미비하다든지 아니면 그 방역시설이 미흡하다든지 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월 이후에 구제역 고병원성 AI 같은 악성 가축 질병이 발생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을 하면서 가축 방역 체계를 개선하고 축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듯이 1960년대에 축산법이 제정되면서 80년대에 허가제가 도입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허가제가 폐지가 되었다가 2010년 11월 구제역과 같은 악성가축 질병 발생 이후에 다시 한번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도입 목적이 효율적인 방역 관리 및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 장비, 교육 이수 등을 거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여 가축 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 도입 목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산업 허가제는 모든 가축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축산업에 허가를 받고 가축을 사육해야 될 가축이 있고요. 등록 대상 가축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할 가축은 소, 돼지, 닭, 오리 4가지 종류의 가축만 해당되고요. 등록 대상 가축은 면양, 염소,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이렇게 해서 9종류만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허가라든지 등록을 받아야 하는 대상 가축은 총 13가지입니다. 가축의 종류가 총 50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축산업 허가나 등록을 해야 될 가축은 13가지만 있고 나머지 37가지 가축은 별도의 축산업 허가나 등록이 없어도 가축 사육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축산업의 종류에는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 처리업, 가축 사육업이 있다고 설명드렸고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 사육업의 규모는 사육시설의 면적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이나 2016년 2월까지는 소, 돼지, 닭, 오리에 대해서 규모별로
축산업 허가 대상 규모를 정하고 있었지만 2016년 2월 23일 이후부터는 가축 사육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모두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소나 돼지, 닭, 오리를 키우시는 농가는 50제곱미터, 가축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축산업 허가를 받아서 가축을 사육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축 사육업 허가는 방금 축산법에 따른 허가고요. 가축 분뇨법이라는 법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업을 하실 때는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으셔야 하는 축종들이 있고, 그 외에 환경적 부분, 가축 분뇨의 처리를 위한 가축 분뇨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축산업 허가제하고는 다르게 가축 분뇨법상의 허가 대상 가축은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법에서는 5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허가 대상 가축에 들어가지만 가축 분뇨법 상에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돼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어갔을 때 허가 대상에 해당되고요. 소는 900제곱미터 이상, 젖소도 900제곱미터 이상, 닭 또는 오리 사육 시설은 또 다른 면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축산업을 하시려고 했을 때 지자체에서 관련 인허가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그 경우에 축산법에 따른 허가는 50제곱미터라는 기준이 있고요. 가축 분뇨법 상에는 또 이런 별도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허가를 받으실 때 이러한 면적 기준을 알고 있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고, 내가 과연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가축 분뇨법 상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들이 법률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그 가축을 키우시거나 인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가축 분뇨법상은 허가 대상 면적이 있고요. 가축 분뇨법상의 허가보다 작은 규모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 가축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 가축의 사육시설 면적에 대해서는 제공해드리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많이 축사를 지으시고 관련 인허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에 설명드린 축산법상 허가, 그 다음에 가축 분뇨법상 허가도 있지만 그 외에 또 중요한 게 건축법상 허가라든지 신고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11조하고 14조에 따라서 연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축사는 건축허가, 그 이하는 신고 대상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축사 중에 일부 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가설 건축물로 지자체 신고 및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축산업 허가는 아까 50제곱미터가 기준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가축분뇨법은 가축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900제곱미터나 1000제곱미터인 경우가 있고, 건축법상의 허가나 신고는 또 400제곱미터가 넘는지 안 넘는지, 그리고 내가 일반 건축물로 이것을 건축하는지 아니면 가설 건축물로 건축하는지에 따라서 면적 기준들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축산업을 하시려고 하고 인허가를 받으시려고 한다 그러면 이 차이 나는 부분들을 아셔야 되고요. 내가 축사를 건축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내가 축사를 건축하고 그 건축 면적에 따라서 법률별로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고 등록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법률별로 한번 체크를 하시고 지자체에 신청을 하시면 훨씬 인허가를 받으시는데 쉽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축산업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안들이 있는데요. 축산업에 허가를 받으려면 당연히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그 외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가축 질병으로 인한 국내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울타리라든지
소독시설이라든지 기타 가축 방역 관련된 시설물을 갖췄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자체장이 축산업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지자체장이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때 축산업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축산업 허가에는 이러한 시설 기준뿐만 아니고 위치 기준들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축사가 30m 이내에 있다든지 도축장이나 사료공장 같은 축산 관련 시설물로부터 500m 이내에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축산업 신규 허가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축사를 만일에 새로 지으시거나 신규 축산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축산법이 아니고 아까 설명드렸던 가축분여법이라는 별개의 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구역별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정하고 축산업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축산업 인허가를 받으실 분들은 내가 새로이 신규 축사를 지으려는 곳이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지방도로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축산 관련 시설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나중에 불편함이라든지 축산업 허가를 못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업 허가를 받기 위한 시설 장비 기준이라든지 단위 면적당 적정 사용 마리수, 위치 기준과 같은 사항은 별도로 표로 정리해 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되고요. 2018년 12월 31일 축산법이 개정되어서 축산업 허가 요건도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축분여법에 따라 배추시설 허가 신고를 받은 경우에만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관련 사항도 정리된 자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축산업 허가 기준 외에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가축을 관리하는 등의 준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일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정리된 자료를 보시고 내가 준수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금까지는 축산업 허가 등록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소돼지, 닭, 오리, 염소 같은 가축을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 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는 지자체의 가축 거래 상인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등록은 필요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가축 거래 상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고요. 만일에 기본적으로 농가가 그냥 가축을 사육하시는 경우라면 가축 사육업만 받으시면 되고 만일에 내가 가축을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해서 하시고자 한다 그러면 그 외에 가축 거래상인 등록을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축산업 허가자 준수사항과 마찬가지로 가축 거래상인의 경우에도 준수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가 또는 농장 등 축산 관련 시설을 출입할 때 해당 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 경우 거래상 등록증을 제시하거나 관련 기록 관리 의무를 준수하고 계류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가축 사육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장소를 사용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축산업 허가자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가축거래 상인의 경우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되고요. 교육 이수 주기도 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1년에 1회 이상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가축 사육업 또는 가축거래 상인에 등록을 한 자는 2년에 1회 이상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다시피 교육 과정별로 이수하여야 되는 시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은 참고하시면 되고 농협중앙회라든지 여러 교육기관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아마 교육을 받으시는 주기가 되면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로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축산업 허가나 등록자 아니면
가축거래 상인의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축산업 허가제라든지 축산법,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별로 가축의 종류와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축산법상의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축산업 허가나 등록이 필요하고, 만일에 축산업 허가나 등록을 했다면 관련 준수사항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시에는 축산법 외에 가축분뇨법이나 건축법 관련 사항도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가축 거래 상인을 하시려면 지자체에 등록 후에 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축산업 허가 등록자라든지 가축 거래 상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가축을 사육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 교육을 맡은 엘랑코 동물약품 수의사 임창환입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AI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와 AI 전파 원인, 그 다음에 저병원성 AI H9N2 Y439의 발생사 및 임상 증상, 그 다음에 요즘에 새롭게 나타난 저병원성 AI H9N2의 Y280의 발병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모식도가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이러스 입자 표면에 HA 및 NA의 단백질 항원성 차이에서 HA는 1에서 16, NA는 N1에서 N9으로 해서 구분되는데요. 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H5와 H7형으로 나와 있고요.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H9N2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모식도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막이 인지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소독제에 쉽게 사멸이 됩니다. AI 바이러스가 생존력을 보시면은 분뇨나 이런 데 있어서 4도씨에서 35일간 생존하거든요. 즉 4도씨라는 거는 겨울철이 거의 4도씨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고요. 특히나 한 보고서에 의하면은 물에서 한 150일 정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들이 하천이나 강이나 저수지 근처에 있는 그런 데서 많이 발생했죠. 실상은 이따 전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거기가 주로 이동하는 철새가 머물고 쉬는 지역이죠. 그런 지역이 이제 위치한 농장들은 특별히 더 방역에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OI에서는 최대 잠복기를 21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파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하는 철새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겨울철이 되면은 이 이동하는 철새들이 날아와서 저수지나 강이나 그런 데 있어서 분변을이나 자기 깃털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농장으로 오게 됨으로써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비말, 물, 사람의 발, 사료차, 기구, 장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농장으로 올 수 있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독이 매우 필요하고요. 결안을 통해서는 난개내 전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난각에 오염된 분변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어서 요즘에는 결안을 이제 세척이나 소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새가 우리나라에만 오는 건 아니죠.
인접 지역인 중국이나 일본도 다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웃 일본을 얘기 드리면은 일본에서 만약에 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뭐 거의 한 달 내에 발생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하는 철새가 오는 시기에 따라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주요 증상 같은 경우는 폐사죠. 예, 바로 이제 졸면서 폐사가 급격히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뭐 거의 농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고병원성 AI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살처분 정책이기 때문에 큰 뭐 말씀드릴 게 없는데 사실은 그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폐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요. 산란율 저하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란율 저하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소득과 연관돼 있잖아요. 요즘 들어서 저희가 이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아닌 그 경우에 간이 진단 키트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는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결항값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낮지만 그래도 그 난가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많아짐으로써 그 산란율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산란 수수가 많아졌지만 그 생산량은 예전에 비해 못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병원성 AI, 즉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H9N2가 이제 국내에서 1996년에 이제 발생을 했고요. 경기도 화성의 유경종계에서 발생해서 그 농장을 이제 살처분을 했습니다. 저병원성임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그 형은 Y439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96년이면 꽤 오래됐잖아요. 그 전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발생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이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백신을 이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그 백신 회사에 이거를 생산하게 해서 2007년부터 이제 이 백신을 이제 그 알을 낳는 산란계뿐만 아니라 뭐 유경종계 그런 데다가 이제 백신을 사독 백신이죠. 그래서 2번 접종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이후부터는 이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Y439형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변이가 나왔는데요. 그 전에 있는 그 Y439형도 사실은 산란 저하가 가장 큰 문제였죠.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표준 산란율을 쭉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산란이 갑자기 하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의 그 폐사는 올라가게 되는데 산란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거의 보시는 바와 같이 뭐 한 20%에서 30% 가까이 떨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부검 사진 및 그 임상 진단을 보시면요. 심장에 그 점상 출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위 점막 내 출혈 및 그 난포가 탱글탱글하지 않고 이렇게 출혈하고 이제 납작하게 됐죠. 그런 현상이 보고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은 닭들이 축 처져 있죠. 그 횃대에 올라가 있는 닭이 날개를 축 늘어뜨리고 침울하고 위축하고 무기력 상태에 있고 졸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보이는 게 있고요. 2020년 상반기부터 새로운 그 형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학술 세미나에서 이 사실을 발표를 했고요. 이게 그 H9N2의 그 아까 Y439가 아니라 Y280이라고 해서 새로운 변이종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로 보시면은 뭐 다 뭐 경기도뿐만 아니라 뭐 경기, 경남, 뭐 경북, 광주 뭐 여러 전국에서 다 발생을 했고요. 주로 그 축종별도 뭐 가리진 않습니다. 뭐 토종닭, 유공오리, 산란계 뭐 이렇게 육계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축종에서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또 주목할 점은 그 시기가 다양하다는 거죠. 지금 표 그래프 6월 달부터 시작해서요. 10월 달까지 계속 다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금 판매소뿐만 아니라 뭐 가금 농장, 뭐
여러 가지 계류장 같은데 그런 데서 시기를 가리지 않고 발생을 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그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이 농장은 제가 잘 들었던 농장이고요. 얘기를 들어보자면은 김포에 있는 농장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김포에 있는데 논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이 또 논 옆에 있다 보니까 불행하게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2번씩이나 발생한 농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농장이 그 8월 달에 산란 노개를 이제 출하할 때 가니키트에서 AI가 양성이 나왔던 그런 경우입니다. 두개동에 그 8만수고요. 그 88주령 4만수, 75주령 3만수가 있었습니다. 이 농장에 있었던 일은 갑자기 산란율이 한 20% 가까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농장의 부검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지방간증 말고는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는 않았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산란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도태를 하게 됐죠. 근데 도태를 했는데 기존의 그 Y439형에서는 그 음성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새로운 변이 Y280에서는 양성이 나왔다는 거죠. 44수 중에 42수가. 그러면은 이게 새로운 변이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나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농림축산공학본부에서 발표를 해주셨고 HI 그 역가를 봤을 때도 0에서 그 8까지 다양하게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이거 뭐 감염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상 증상하고 실험실 검사에서 두 개가 같이 동일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그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나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이 질병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비넥스트라는 그런 회사에서 2021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이 질병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품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산란계뿐만 아니라 중추, 육계, 육용종계, 그 다음에 지역을 가리지 않고요. 주요 증상은 당연히 알을 낳는 그 산란계에서는 산란저하죠. 산란저하가 감염이 됐으니까 몸이 약해지니까 복합 감염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장균증도 나오고 아이비나 그런 감염이 나오게 됐습니다. 실상 그 올해 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고병원성은 바로 살처분이 들어가지만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알을 이제 이동 제한을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세척과 소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그 고병원성이 아니기 때문에 농장은 살게 되었고 단지 이제 저병원성이기 때문에 세척 소독을 철저히 하시고 결란을 이제 출하하게 돼 있습니다. 저병원성 AI도 법정 3종이거든요. 제 3종 법정 가축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동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병원성 그 AI 감염 후 그 산란율 저하는 아까 기존에 제일 처음에 Y439형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농장마다 그 산란율 저하는 다 다릅니다. 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산란율의 변화가 어떤 농장에서는 거의 20% 가까이 떨어진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2% 떨어진 농장도 있고 유경종계에서는 거의 또 30% 가까이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까 20% 떨어진 농장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 걸렸으니 이게 20% 가까이 떨어져서 대응 방법이 이제 환우밖에 없었던 경우죠. 그래서 환우하고 다시 이제 회복은 됐지만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죠. 특히나 그 C농장 같은 경우에는 환우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감염이 돼가지고 산란율이 12% 가까이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도태 시기가 좀 더 빨라지겠죠. 부검 소견으로는 간 유약, 그래서 폐사계를 봤을 때 지방간증이 나오는 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안화 하동이나 뭐 복막염 등이 있어서 그 아이비나 코라이자와 감별 진단이 필요하게끔 필요하죠. 근데 이제 부검 소견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서 혈전 검사를 같이 동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그 예방 프로그램은요, 기존의 그 AI 백신을 가능한 2번 접종을 함으로써
그 면역 항체 수준을 높게 유지하고 일부 교차 면역을 통해서 질병 방어 효과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프로그램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중추 때 한번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란 전에 그 마지막으로 그 종합적으로 백신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2번을 꼭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환우를 하거나 뭐 했을 때 추가 접종을 꼭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그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새로운 백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이제 이 백신이 이제 상용화되기 때문에 이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은 이 또 우리 새로운 Y280이라는 그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를 또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갖추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뭐 거의 3년 동안은 이 질병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잖아요. 피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농장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차단 방역이 제일 중요하죠. 이 질병도 그 야생조류에서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농장 내 야생조류를 진입을 차단하는 데 가장 좋습니다. 뭐 그렇다고 농장 근처에 있는 뭐 나무를 다 벨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계산에 못 들어오게 방충망 정도는 꼭 하셔야 되고요. 뭐 요즘에는 많이들 강조를 하셔서 뭐 농장 주변에 무릉덩이 같은 거는 많이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발판 소독조를 이제 많이들 강조를 하셔서 요즘에는 그 가운데 사진처럼 잘 사용합니다. 어떤 데는 솔도 있고요. 그 발판 소독조가 오염되면은 바로바로 새로운 소독제를 이제 교체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각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독제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어느 소독제든지 적당한 희석 비율, 거기서 권장하는 희석 비율과 접촉 시간만 유지해 주시면요, 바로 살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각 소독제에서 권장하는 희석 농도와 그 다음에 그 접촉 시간을 준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상용화된 백신이 아직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차단 방역 방법만이 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정리를 해보자면 2020년 상반기부터 기존의 그 H9N2 Y439와 다른 새로운 바이러스 Y280이 나왔다. 그래서 산란하는 개군의 그 산란계 같은 경우에 5에서 40% 정도의 산란 저하가 확인됐고요. 그 농장마다는 다 다릅니다. 산란 저하는. 부검 소견상 간 유압, 지방 간의 그 병변이, 즉 지방간증이 보여지며 기관 후두 같은 경우 삼출물이 나오고요. 난폭 위축이나 안화동 복막염 등의 복합감의 형태를 보임으로써 아이비나 그 코라이자와 감별이 필요하고요. 저병원성 AI에 대한 그 백신이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저병원성 AI 백신을 2회로 강화해서 면역 항체 수준을 유지해가지고 교차 면역을 통해서 일부 방어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소독제밖에 없죠. 현재 예방 방법은. 그래서 소독제의 정확한 희석 농도와 접촉 시간을 준수해서 농장 내 차단 방역을 준수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변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차단 방역을 강화하셔서 이 질병을 방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SF와 8대 방역 관련된 교육을 맡은 한별팜텍 박성원 부장입니다. ASF는 잘 아시다시피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입니다. 돼지과에 속한 동물에만 감염이 되고 기타 동물에는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2019년도 9월에 양돈 농장에서 최초로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국내 멧돼지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병원체는 200나노미터 정도 되는 DNA 바이러스고요.
고병원성, 중병원성, 저병원성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고병원성은 보통 신급성하고 그다음에 급성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급성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발생한 후에 하루에서 4일 사이에 폐사가 이루어지고요. 급성형 같은 경우에는 3에서 8일 급하게 폐사가 일어나는 걸 보실 수 있고, 국내에서는 대부분 아마도 고병원성으로 폐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폐사가 되는 게 특성이고요. 국내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만성형 같은 경우에는 그 풍토병화된 지역에서만 나타나는데 20% 이하의 폐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ASF의 그 감염 원하고 전파 경로는 입이나 비강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뭐 피부 또는 피하를 통해서 진드기에 물렸을 때도 감염이 된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전파 경로인 그 물렁 진드기가 국내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뭐 흙을 파헤치는 행위 등을 통해서 굴토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통해서도 감염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염원에 노출되는 대표적인 경로는 직접 전파, 돼지하고 돼지가 서로 감염된 동물을 만나서 감염되지 않은 동물이 감염되는 그런 걸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간접 전파는 환경, 뭐 예를 들면 분비물이나 이제 분뇨가 되겠죠. 그런 거에 노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인위적 전파, 이제 사냥하시는 분들이 사냥을 하시고 감염이 됐는지 모르고 돼지를 가져오시는 경우, 그 다음에 매개체 전파인데 이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렁진드기가 국내에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본 건데요. 맨 왼쪽 상단을 보시면 멧돼지가 직접적으로 농장 내로 들어와서 ASF 감염이 나타나는 모습을 이제 그림을 그려본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ASF에 감염된 멧돼지를 뭐 까마귀, 까치, 그 다음에 독수리 등이 먹고 난 다음에 발 같은데 이제 해치면서 먹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리 이런데 이제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멧돼지 사체를 먹고 난 까마귀나 까치, 그 다음에 그 조류의 분변에서 바이러스가 살아남아가지고 사람이나 차량 등을 오염시키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아직 국내에서는 많이 얘기되고 있진 않지만 이제 베트남 쪽에서 보고가 있었던 거는 강우에 의해서 사체를 이렇게 쓸고 내려온 물에 바이러스가 있어서 그 물이 농장 안으로 이제 들어온 경우, 그걸 모르고 사람이 직접적으로 아니면 차량이 밟고 들어가는 경우에 있어서 돈방 내에서도 발생되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전파 경로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거는 이제 국내 발생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김천, 상주 이쪽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멧돼지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고, 국내 농가 같은 경우는 21개 농가가 감염된 이후로 아직은 추가적인 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8대 방역시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8대 방역시설은 크게 5가지를 막는 걸 그 핵심으로 합니다. 첫 번째 사람, 그 다음에 차량, 물건, 돼지, 야생동물이 그것인데요. 사람 같은 경우는 내부인하고 외부인 모두를 얘기하고요. 차량 같은 경우는 주로 사료차, 분뇨차, 출하차를 이야기합니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의복, 신발, 기타, 뭐 백신이라든지 항생제, 뭐 첨가제 등 농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건을 막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돼지는 그 농장 내에서 이제 입식되거나 농장 내 외부로 나가는 출하되는 돼지 모두를 얘기합니다.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 까마귀, 고양이, 개, 들개 뭐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 거를 8대 방역시설에서는 막고자 하고 있습니다. 8대 방역시설은 어떤 걸로 막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방역실과 울타리를 통해서 농장 내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울타리를 통해 가지고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건 같은 경우에는 모두 물품 반입 창고, 그래서 반입 창고를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전실로 가지고 들어가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는 입식돈이 됐던 아니면 출하돈이 됐던 입출하대를 통해서만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게 돼 있고, 울타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확하게 울타리 경계를 둠으로써 돈사 내부에 있는 돼지가 함부로 돈사 밖으로, 그 다음에 농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반대로 농장 외부에 있는 돼지가
울타리 등을 통해서 함부로 농장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울타리하고 방조망을 통해 가지고 새가 농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정확하게는 돈사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전실 등을 통해서도 그 분변에 오염된 장화 등을 갈아 신음으로써 ASF 바이러스가 농장 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8대 방역 시설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폐사체 보관 시설은 1년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9대 방역 시설에 가깝게 됐고요. 출입문하고 울타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갖추고 계신 농장도 많을 텐데, 그 경우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그 8대 방역 시설의 기준에 맞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9대 방역 시설에 가깝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대 방역 시설은 실질적으로 농장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1유형하고 2유형인데요. 막고자 하는 건 동일합니다. 사람, 차량, 물건, 돼지, 야생동물입니다. 1유형의 농장의 경우는 농장 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걸 그 목표로 하고 있고요. 2유형 농장은 법정 용어로는 사육구역, 더 쉽게 얘기하면 돈사 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1유형하고 2유형으로 나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사람, 차량, 물건, 돼지, 야생동물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 대부분의 우리 국내 농장처럼 들어오는 형태는 뭐 3유형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통제불능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8대 방역시설은 농장을 1, 2유형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제공해드린 그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시면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그 동영상을 확인을 꼭 해보시고요. 지금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야생 멧돼지가 발생한 지역에 있었는데 농장을 2유형 농장에서 1유형 농장으로 바꾼 이후에 살처분을 면한 농장의 사례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왜 제가 1유형 농장을 권장드리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강원도 철원에서 그 예방적 살처분을 당했던 농장의 그 재입식을 위한 서류입니다.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농장의 유형이라는 걸 보시면 2유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차 점검도 떨어졌고 보시면은 점검일이 2차 점검일은 2021년 4월 6일이고요. 그 다음 3차 점검일이 보시면 2021년 5월 3일 부적합으로 됐는데 부적합 사유를 보면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내부 울타리가 있으면 무조건 2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내부 울타리 내부에 수풀림, 그러니까 풀이 자라 있어서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물품 반입 시설 같은 경우는 청소 및 바닥 보수가 안 돼 있다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2유형 농장이라서 재입식을 못한 경우입니다. 근데 그 농장을 제가 컨설팅을 했고요. 보시면은 조건부 재입식을 받습니다. 8대 방역 시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출입자가 소독기를 통과한 이후에 바닥을 콘크리트 바닥으로 만들어라 하는 조건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내부 울타리를 외부 울타리로 변경해달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 변경 중인데 완료하고 담당자가 와서 사진 찍어서 뭐 방역본부로 이렇게 송부를 해주면 재입식을 승인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보시면 내부 울타리를 외부 울타리로 바꾼다, 변경 중이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2유형의 농장을 1유형 농장으로 변경하는 걸 의미합니다. 내부 울타리가 있으면은 분명히 2유형이라는 걸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1유형의 농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 울타리만 있고 내부 울타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오늘 강의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전체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사례인데요. 왼쪽에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다른 그 이제 컨설턴트 분이 컨설팅을 해주신 건데, 보시면 내부 울타리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내부 울타리가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장 유형은 무조건 2유형이 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철원에 있는 제가 컨설팅했던 같은 농장인데 다르게 제가 컨설팅을 해서 1유형으로 만든 형태인데요. 보시면은 화살표, 하얀색 화살표가 있는 부분이 사료빈을 한 개를 옮김으로써 차량, 지금 이 농장이 2유형 농장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료빈까지 그 사료차가 들어가서 부어야 되기 때문에 동선이 끊기다 보니까
동선이 끈끈으로 인해서 내부 울타리를 치라고 이제 그 다른 컨설턴트 분한테 컨설팅을 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농장이 2유형이 됐었는데 다시 1유형으로 바꾸는 과정을 취했던 거고요. 오른쪽 하단 보시면 외부 울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물품 반입 시설. 그래서 외부 방역실은 뭐냐면, 외부 방역실에서는 아까 막는 사람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분이 됐던 외분이 됐던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들어오게 만드는 거. 물품 같은 경우는 물품 반입 창고를 통해서만 들어오게 돼 있고요. 물품 반입 창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건을 막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쪽 하단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는 그 가운데 비육사 쪽에 있는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거기 출하대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입식도 하고 출하도 하는 출하대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돼지를 막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울타리가 전체적으로 처짐으로 인해서 야생동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외부 울타리하고 내부 울타리에 대해서 그 경계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지가 넓은 농장의 경우에는 넓은 그 부지를 전체를 친 거를 외부 울타리로 규정을 함으로써 안쪽으로 치는 울타리를 무조건 내부 울타리라고 만들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장에서 농장 외곽을 빙 둘러서 친 울타리를 외부 울타리라고 부르지 않고요. 그걸 부지 경계 울타리라고 부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농장 사진을 보시면 바깥으로, 농장 바깥으로 땅의 모양대로 치신 울타리를 외부 울타리라고 하시는 순간, 지금 사료빈, 출하대, 그 다음에 물품 반입 창고 등으로 쳐져 있는 울타리가 무조건 내부 울타리가 되게 됩니다. 내부 울타리가 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2유형 농장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농장 유형 자체가. 그러면 농장이 근처에서 ASF에 걸린 멧돼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발견됐을 때 살처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은 명확하긴 한데 다르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외부 울타리하고 부지 경계 울타리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강의에서 다른 건 다 기억을 하지 않으셔도 이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외부 울타리는 뭐냐면, 아까 농장 외곽으로 친 게 외부 울타리가 아닙니다. 농장 안쪽으로 들어오는 차량, 사람, 돼지, 물건, 야생동물을 막는 울타리인데, 이 울타리는 철망 또는 철판 등의 구조로 만들어진 울타리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떤 그 업자분들은 시공을 해주시는 분들이 자꾸 금속성 소재가 아니고 플라스틱 소재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의 철망 또는 철판으로 하게 돼 있고요. 아니면 견고한 콘크리트 담장 또는 견고한 벽돌 담장만 외부 울타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1.5m, 지상으로부터 지면으로부터 1.5m가 되어야 됩니다. 외부 울타리 같은 경우는 건물로부터의 이격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돈사에서 띄시면 됩니다. 반면에 내부 울타리는 건물로부터 1.2m를 이격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육시설에서 1.2m를 이격을 해야 된다. 물론 예외를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격 규정 때문에 예전에 지어진 농장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왼쪽 건물에서 1.2m를 띄고 오른쪽 건물에서 1.2m를 띄게 되면 사료차가 농장의 사료비 내까지 접근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울타리만으로 해서 울타리를 가져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인정하는 무창돈사의 경우 돈사의 외벽을 내부 울타리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이 규정 때문에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창돈사만 외벽, 그러니까 돈사의 벽을 내부 울타리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외부 울타리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내부 울타리로 쓰는 대신에 농장은 2유형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그래서
돈사 외벽을 연결해서 울타리를 치신 다음에 내 농장은 1유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보셔야 그거는 소용이 없는 게 되고요. 법적으로 따지면 무조건 내부 울타리가 있으면 2유형이고 무창돈사의 외벽은 내부 울타리로밖에 사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 울타리로 돈사의 벽을 사용하신 경우는 무조건 2유형의 농장으로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유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속성 소재 또는 콘크리트 담장 아니면 벽돌 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왼쪽이 되겠는데 완벽하게 막히고 접촉을 할 수 없는, 접촉 감염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가 되지만 상대적으로 천막 등을 이용해서 1m 높이로 칠 수 있는 내부 울타리의 경우는 저런 천막 같은 경우는 접촉 감염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구조가 되기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방역실인데요. 방역실 같은 경우에는 1유형 농장, 그 다음에 2유형 농장 두 가지 모두 다 방역실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방역실은 쉽게 얘기하면 옷하고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갖춰진 공간을 방역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유형 농장 같은 경우는 방역실이 외부 울타리하고 접점에 한 개만 있으면 되는 반면 2유형 농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 울타리에 방역실 하나, 내부 울타리에 방역실이 하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코 2유형 농장이 비용이 저렴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목에서 다뤘는데 샤워가 실제로 농장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농장은 농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옷을 다 탈의하고 샤워를 하고 바이러스를 완전히 씻어내린 후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신고 농장에 들어옵니다. 하는 농장하고 우리 농장은 외부인이나 내부인이 농장에 들어가려면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갈아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고는 어감이 완벽하게 틀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별것 아닌 그 샤워 하나 때문에 추후에 주변에서 멧돼지가 발생했을 때,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했을 때 우리 농장이 살처분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샤워 그 시설이 있는 것과 없는 농장의 사이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역실에는 무조건 샤워실을 하는 걸 일단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만 의복하고 신발을 교체하고 손소독하고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역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옷을 벗고 탈의한 이후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나가는 문이 다른 방향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오염된 구역을 다시 나간다, 그러니까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방역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가장 간단할 것 같고, 전실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문을 열었을 때 돼지가 한 번에 보이면 안 됩니다. 어떤 문이냐? 돈사의 문을 열었을 때 돼지가 한 번에 보이면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전실은 맨 처음 첫 번째 문을 열고 발판 소독조가 나오게 되는데 발판 소독조에서 소독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신발 밖에서 신던, 농장 내부지만 돈사 바깥에서 신던 신발을 벗고 칸막이를 넘어가서 돈사 내부용 전용 장화를 신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역을 말하고요. 여기에는 반드시 45cm 이상의 칸막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칸막이를 넘어선 이후에 손 소독을 하고 나서 두 번째 문을, 그러니까 기존의 돈사 문을 열고 들어가는 형태로 해가지고 만드시면 되고요. 지금 요거 이제 뭐 3D로 누가 이렇게 어떤 분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 보시면 포인트가 되어 있는 부분은 문 두 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달린 문과 기존 문 두 개의 문을 통해서 돼지를 보러 갈 수 있게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예에서 방조망을 설치해서요, 전실 하나를 거친 다음에 비하고 새똥 등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통복도라는 형태로 해서 지나가게 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사하고 돈사 사이에 저런 유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비가림 시설이 돼 있고, 옆으로 방조망이 돼 있어서 새하고 접촉하지 않는 구조가 된다면 전실 하나만으로도
여러 개 돈사를 가실 수 있는 공통 복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출하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방역실하고 그다음 물품 반입 창고, 그다음에 입출하대는 모두 다 외부 울타리하고 접점에 있어야 됩니다. 입출하대 같은 경우에는 외부 울타리하고 높이를 맞춰서 그 출하대 문을 달아주시면 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 그다음에 소독할 수 있는 세척 소독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다만 입출하대가 외부 울타리나 내부 울타리하고 접점에 서 있지 않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기존의 입출하대를 사용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컨설턴트하고 적절하게 어느 위치에 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거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거는 예제고요. 보시면은 뭐 이렇게 훌륭하게 입출하대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외부 울타리하고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출하대 문이 달려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조방충망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구멍이란 구멍을 다 막으라는 게 그 팔대방에서 방조방충망입니다. 근데 방충망으로 하게 되시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특히 이제 방충망에 먼지가 끼거나 하면은 이제 그걸 사용을 못 하시는 경우, 그 윈치드 돈사의 경우에는 열이 그 방충망에 그 막힌 방충망으로 인해서 열이 순환하면서 농장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조망을 설치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다만 방조망을 설치하시는 경우에 농장은 해충 포집기 등을 사용해 가지고 꼭 반드시 구비를 하셔서 해충이 농장 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걸 갖추셔야 합니다. 이거는 그 그림 예인데요. 보시면 윈치 커튼 돈사 뒤쪽으로 방조망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퇴비사 쪽에 방조망이 완벽하게 막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해충 포집 등을 다신 분도 있고, 이제 해충 포집기에서 이렇게 팬으로 해가지고 벌레를 잡는 포집기를 사용하시는 분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폐사체 보관고 같은 경우는 일단 1년 유예가 됐고요. 당장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현실적이지 않은 시설이고요. 폐사체 보관이 일단은 목적이니까 그거에 부합하도록 냉장 정도 시설이 갖춰진 시설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품 보관 창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울타리하고 또는 내부 울타리와의 접점에 서 있어야 되고요. 동선이 반드시 분리돼야 됩니다. 권장사항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입구, 물건을 갖다 놓는 부분은 외부 울타리나 내부 울타리 접점에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안쪽, 농장 내부에 있는 사람이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외선 등은 꼭 잊지 마시고,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자외선 등은 꼭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 물품 반입 창고의 예시인데요. 입고, 그러니까 외부인이 입고를 하고 외부인은 농장 내부나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자외선 등으로 소독을 마친 후에 농장에 있는 내부 직원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면 되고요. 출입문 같은 경우는 일류형 농장의 경우에는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농장 내부와 외부가 완벽하게 외부 울타리로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유형 농장 외부 울타리하고 내부 울타리를 통해서 농장까지 들어가야 되는 농장의 경우는 그 출입문도 외부 울타리 기준에 맞춰서 높이 1.5m, 그 다음에 주기둥이 땅 밑으로 50cm 정도 매립되는 그런 외부 울타리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 주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막힌 구조로 해서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울타리 밖 액비 수거인데요. 농장의 액비 저장조가 농장 외부 울타리 밖에 있는 경우가 가장 사실은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액비 저장조가 농장 외부 울타리나 내부 울타리 안쪽에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호스 등을 이용해 가지고 그 액비를 수송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최종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고령 쪽에 있는 그 모범 농장으로 선정된 농장의 그 예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기존의 농장 부지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부지 경계 울타리가 쳐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선으로 표시된 외부 울타리로 해서 농장을 완벽하게 사료, 출하, 그 다음에 외부 방역실, 물품 반입시설이 다 그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사람이 이동하는 방향은 화살표로 다 표시해 놓은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농장 내부와 농장 외부가 완벽하게 구분되는 형태의 농장이고요.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방역본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우수 농장으로 선정돼서 그 자료, 집 등에서 보실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SF 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료비도 많이 올라서 어려우신 와중에 이렇게 교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컨설팅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우고 차단 방역 및 주요 전염병의 관리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전염병은 브루셀라병, 결핵병이 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아시아 동물 의학 연구 소장인 유일선입니다. 첫 번째로 소독 및 방역 요령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독약은 연기제, 산성제, 그다음에 알데하이드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연기제는 탄산소다, 가성소다가 있고, 주요 적용 대상은 사체, 축사, 환경 물탱커. 근데 사용 농도는 보통 4%인데 작용 시간은 보통 소독 약제마다 다 다릅니다. 10분입니다. 가성소다는 사체, 축사 등이고 2% 농도로 사용하고 10분입니다. 여기서 특히 연기제, 이제 탄산소다, 가성소다는 분변이 있는 곳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성소다는 구연산, 복합 염료가 있는데 이것은 사체, 사람, 기계류, 차량인데 0.2%, 30분, 2%, 10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침투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 척추 의복 소독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산화제로서는 차염소산하고 이소시안산 나트륨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축사, 주택, 의류, 그다음에 이렇게 되겠고, 사용 농도는 2 내지 3%에서, 그다음에 이소시안산 나트륨은 0.2에서 0.4%가 되겠습니다. 작용 시간 역시 차염소산 나트륨은 10 내지 30분이고, 그 다음에 이소시안산 나트륨은 5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분변이나 우유가 있는 곳에 사용이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알데하이드 종류는 포름 알데하이드 가스, 글루타 알데하이드, 포름알린 있겠습니다. 주로 가스, 전기구라든지 볏짚 건초를 하는 데는 포름 알데하이드 가스가 이용하고, 그 다음에 글루타 알데하이드는 축사 내부 차량 소독조 2%, 그 다음에 사료나 의복은 포름알린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농장의 차단 방역의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차단 방역에서 3요소는 IRS라 해가지고, 첫 번째 우리가 전염병이 발생하면 우선 격리가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전염병이 걸린 개체를 빨리 조기에 격리하는. 그 다음에 저항성. 이 다른 가축이 안 걸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관리, 비타민이나 공기, 물, 질, 그 다음에 면역력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위생이 되겠습니다. 위생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환경, 분뇨 이것들 깨끗이 치워줘야 되겠죠. 차단 방역의 흐름도는 우리가 이제 차단 방역을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외부에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 농장에 전염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걸 가지고 차단 방역인데, 이걸 함으로써 질병이 저감되고, 그 다음에 폐사율이 줄게 되고, 약값이 적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키우고 있는 소의 이제 예를 들어서 육질, 그 다음에 젖소를 키운다면 우유 질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되겠죠. 그러므로서 여러분들이 이익을 얻게 됩니다. 차단 방역의 중요성. 이것은 여러분들이 외부에 전염병이 발생하면 우리 농장으로 다른 농장에서 걸린 그 전염병이 우리 농장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요인은 뭐냐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규 가축의 농장 입식입니다. 특히 신규 입식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시회라든지 품평회, 그다음 재입식 가축 이런 데는 최소한 2주 동안은 격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농장에 방문한 사람 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수의사, 그다음에 가축 운송업자, 가축 소유자, 이웃 사람이 되겠죠. 그다음에 가장 위험이 적은 사람은 누구냐? 도시에 사는 사람.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농장에 보면은 택배라든지 세일즈맨 들어오죠, 기술자. 이런 분들도 중간 정도의 위험한 방문자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돌아다니는 개, 고양이도 위험하고, 그다음에 목장에서 사용되는 장비나 기구도 위험합니다. 자, 그다음에 농장 위생 관리의 3요소입니다.
자, 첫 번째가 감염원입니다. 질병이 발생한 개체나 전염병이 걸린 가축을 차단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감염 경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차량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농장에 사용하는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감염 경로, 그 다음에 사용 관리. 그러니까 어차피 사용 관리를 제일 잘해야만이, 건강하게 키워야만이 질병이 덜 걸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사람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기구, 차량, 손, 장화가 이 주요 병원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농장 위생관리의 효과 되겠습니다. 자,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한 농장하고 하지 않은 농장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 손실을 보시게 되면 위생관리를 잘했다 그러면 적죠. 그 다음에 위험성 적고, 생산물의 위험성 역시 적고, 축산공해, 예를 들어서 냄새라는 이런 것도 적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하실 때 쾌적성 큽니다. 근데 위생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장의 출입 제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소를 키우고 있는 농가들이 대부분 보면은 자기가 사는 거주지, 집하고 그 다음에 가축이 사는 데하고 좀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질병 전파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발생하면은 가축 사육 지역은 선생들이 외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소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소 브루셀라병은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소, 돼지, 매장, 사냥, 개 등에서 걸린다. 주로 이것은 태반의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임신 후반기에 유산, 불임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전염성 유산증으로 불리는데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원인체, 저항성 및 소독력이 되겠습니다. 브루셀라균은 모두 8종이 있는데 우리나라 소에서 블루셀라 아브로투스, 개에서는 블루셀라 카니스 두 종류가 있습니다. 블루셀라균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항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시중에 우유가 판매되고 있는데 대개 보면은 저온 살균 돼가지고 나온 겁니다. 63도씨에 30분. 균의 생존성은 유산태아, 태반 중에서 수개월, 헐게서는 37일, 물에서는 57일, 직사광선에서는 5시간 정도 생존합니다. 일반적인 소독약으로서 쉽게 사용됩니다. 자, 세균적인 중요한 숙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루셀라 아브로투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로 소가 되겠습니다. 소, 들소, 물소, 사슴, 낙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동물 종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 다음에 전파 방법. 지금 우리나라에 브루셀라병이 전파되고 있는 일부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소가 새끼 놓을 때, 유산할 때, 그다음에 분만할 때 이 배설되는 태반, 그다음에 분비물이나 그다음에 젖소에서는 우유에 브루셀라균이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주요 전염원입니다. 그래서 유산과 관계없이 분만 2주 전부터 균을 질분비물로 배출하기 시작해가지고 분만하고 나서도 2달 동안 계속해서 배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오염된 태반이라든지 우유 이런 것들 오염되고 사료에 오염되고 이러면 이게 결국 소한테 전염이 되는 겁니다. 또 농장 간에도 이 전파가 되는데 다른 농장에서 브루셀라 걸린 소가 있으면 그걸 구입해서도 우리 농장에 들어오면 전파가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임상적인 특징을 보시게 되면 주로 임신 후반기에 유산이 일어납니다. 특히 초임후에서 임신 후반기 6 내지 8개월에 그러니까 거의 다 커가지고 유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반에 염증이 있어도 유산되지만은 계속 균을 배설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한 전염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산 이외에 후산 정체. 보통 후산이 새끼 놓고 나서 이제 보통 분만하고 나서 보통 하루 정도 있다가 하루 내에 다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걸 후산 정체라고 그러는데 이 경우에 수태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고환에, 부관에 염증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하고 외국의 발생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캐나다든지 호주, 일본 등에서는 건절되었는데 아직까지 중국이나 멕시코, 브라질 등에서는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1955년도에 처음으로 젖소가 도입됐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 발생됐습니다. 근데 1984년도부터는 제주도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했는데 이때부터 특별 검진 사업을 해가지고 2001년도에 제주도는 건절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에 한우에 대해서 확대를 시작하고 있는데 계속 발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0.25%
완전 건조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그림과 같이 보시게 되면은 점점 발생이 줄어들고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표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브루셀라 병이 거기 보시게 되면은 중간쯤에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발생이 조금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확대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2010년부터 발생이 456건이 돼 있다가 지금 점점 줄다가 최근에 좀 발생이 약간 좀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2019년 보시면은 경상북도 우리나라의 그 한우의 25%가 경북에서 사육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경북이 발생이 높다가 그 다음에는 지금 2020년하고 2021년에 전라남도 지역이 지금 브루셀라 병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백신을 하자 얘기가 나오는데 백신을 하기에는 우리나라 발생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백신 정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방역 정책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2013년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1세 이상의 암소 전투술이 돼가지고 연 1회 검사에서 양성으로 살처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젖소 같은 경우는 1년에 6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유고는 지금 사육 중인 1살 이상의 암소는 계속 전투술을 개체별 정기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수집상, 소 중개상들이 그 거래하는 소가 있습니다. 자연교배용 수소는 연 4번 이상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농장에 1세 이상의 암소에 대해서 정기검사 외에 연 1회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부터는 검사 정명서 휴대 대상에 꼭 이 브루셀라 정명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3년간에 브루셀라 비발생 등 청정농장 지정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아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농장은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중요한 소결핵병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결핵병, 우형결핵병, 결핵균에 의해 가지고 발생이 되는데 주로 폐라든지 임파전 등의 결절량의 병변을 나타냅니다. 이게 잠복기가 수주일, 수개월,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만성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시게 됐던 걸락화, 석회화, 결핵결절, 작은 유가족 형성을 나타내고 특히 만성소모성 질병의 경과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대개 보면은 소를 키울 때 살을 주고 건초를 주고 키우는데 이게 병이 나면은 살도 안 찌고 점점 말라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만성소모성 질병입니다. 원인, 저항성이 병원성이 되겠습니다. 호기성, 운동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 및 현막을 가지지 않는 강균으로 항상성을 나타냅니다. 이 병원성을 보시게 되면은 이 소형은 마이크로 보비스인데 이 사람하고 소한테 좀 강하게 나타나죠. 열에 대해서는 한 중간 정도. 60 내지 70도시에 30분 내지 40분간 가열되면 3일 됩니다. 질일, 그러니까 지방물질이 많아가지고 건조에 대해서는 저항성이 큽니다. 그리고 특히 이 건조된 분별에서는 5개월 동안, 석회가 있는 데서는 장기간 생존하는데 직사광선에는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특히 이 소에서는 진행해서 파괴적인 질병인데 말에서도 발병이 하죠. 주로 임파절의 병변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관리인이 걸렸다든가 또 소가 걸렸을 때 이게 감염되기도 합니다. 감염 경로를 보겠습니다. 감염과 오염지역이 가장 큰 감염원입니다. 일단 발생 시에는 2 내지 3년 후에 재차 발생합니다. 침, 콧물, 그 다음에 접촉,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그 다음에 경구 감염, 입으로 감염되는 거죠. 오염된 사료, 물. 그 다음에 임신 후와 태아의 태반 감염, 우유를 통해서 송아지한테 감염되는 거, 교미 감염. 그러니까 이제 자연 정부할 때, 그 다음에 비말 감염이 되겠습니다. 잠복기는 수주 내지 수개월. 만성적으로 진행되고, 이게 초기에는 특징적인 증상이 없어요. 계속 점점 말라가면서 호흡기 증상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피하 임파전이 정대되고, 그러면은 이게 결핵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역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2018년도에 경북 지역하고 경남 지방이 많았죠. 그러다가 2019년도에 보시게 되면 경북, 경남, 전남 지역. 거의 우리나라 거의 전 지역에 이 결핵병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단. 이것은 보면은 주로 체중 감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성소모성 질병은 체중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감소, 그다음 유량이 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출장애 출하된 소에서 우리가 결핵병 진단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동고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동고에 대해서 어떻게 검사하냐면 투베르클린 검사를 해가지고 요 밑에 보면 미건부가 있습니다. 꼬리 밑에 시작되는 부위가 미건부인데 거기에 종창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5mm 이상일 때 양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양성인 경우에는 2개월 간격으로 2번 반복 검사를 합니다. 해서 어양성인 경우에는 양성으로 판정합니다. 이거 보시면은 결핵 검진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임파절 결절이 있고, 그 다음에 복막이라는 폐에 결핵 결절, 그 다음에 이렇게 림프절에 농양이라든지 결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발병 곳을 보시게 되면 2018년에 427, 그 다음에 2019년도에 430, 그 다음에 2020년에 9월 때까지 207건밖에 안 되지만은 연말까지 가면은 거의 비슷한 됩니다. 건절 대책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체량, 그러니까 체중이 늘어나는 것 또는 유량이 감소되는 게 가지고 생산성을 뚝 떨어지게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서 양성호에 대해서는 매년 검사를 해서 걸리면은 양성이면은 도태,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젖소 같은 경우에는 한 400 내지 500여 두가 양성 판정을 받아가지고 살처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차단 방역을 강화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소를 사가지고 올 때는 결핵병을 검진을 하고 음성인 개체만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결핵, 브루셀라 방역 실시 요령에 의해 가지고 전두수에 대해 가지고 일정 기간 간격으로 반복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감염이 30% 이상이거나 3번 이상 반복 발생한 농장은 전두수 도태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 대책 가장 중요한 요점은 발생 농장의 동거 관리, 이동 통제, 그 다음에 반복 검사에 의한 음성 축군 조성하고 도축장에서 이동 가축에 대한 감시적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 국내 소 결핵병의 발생 요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반복 발생입니다. 감염 농장에서. 그러니까 한 번 발생한 농장은 재발생이 많다는 얘기죠. 상대화가 되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소를 사가지고 들어올 때 걸리는 게 2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소를 사가지고 올 때는 결핵병 검진을 하고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차단 방역과 그다음에 브루셀라병, 결핵병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간단하게 요점 정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전염병이 발생하면은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외부로부터 전파가 되지 않게끔 차단 방역, 다시 말해서 소독, 그 다음에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가 침입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브루셀라 병원, 이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소가 분만할 때 그 당시에 최대한으로 다른 농장에 이동하기 전에는 소독을 하고 제일 쉬운 방법은 목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 소독, 이것도 좋고 소 결핵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질병이 전파 안 되려면 소독하고 이동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에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